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지난번 94편에서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주요 증상과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5편 영상으로서 그 경계성 성격 장애의 그런 증상과 특성을 일으키는 원인과 치료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그 94편을 먼저 보시고 95편 이번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하면 DSM-5죠.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강렬한 애정과 분노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격장애는 A군과 B군과 C군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지난 94편에서 드렸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그 성격 장애 중에서도 경계성 성격 장애가 치료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경계성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그 주요 호소 증상을 보면은 우선은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그 신경증과 이게 정신증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경증 그러면은 뭐 우울감, 그다음에 조증, 그다음에 공황 장애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분류를 하고 정신증 그러면 크게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정신질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계성 성격장애는 이러한 신경증과 정신증의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보드라인에 양쪽을 겸하고 있는데 신경증이 더 가깝다. 이렇게 지난 94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정신증적인 해리 증상이나 이인증이나 뭐 해리 증상 그러면은 지난 94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중인격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객관화돼서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증상을 말을 하는데요. 거기 해리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또 시간을 만들어서 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제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훑어봐야 되는데요.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좀 불안정한 양육 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이렇게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불안전하거나 아니면은 혼란된 어떤 애착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 그래서 나는 상당히 안전적이야. 이런 어떤 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이제 양육자가 늘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와 관계에서 안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안전한 그 애착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안전한 그 애착관계의 그 이론을 만든 존 볼비라는 학자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양육자와 안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 기침이 빨리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기침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랄 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제가 이제 교수 재직 시에 이제 부모교육과 상담이라는 과목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상 심리적인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 주요 원인을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훑어보게 되는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걸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결혼해서 0세에서 아이가 최소한 만 3, 4세가 되기까지는 부모 손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엄마와의 좋은 어떤 그 정서적인 유대를 갖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한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제가 강조를 했던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심리라는 과목에서는 이제 부모 교육과 상담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많은 어떤 이상심리적인 또는 정신병리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그 역학조사를 해보면 다 어린 시절과 이렇게 많은 관련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아주 까다로운 어떤 그 기질적인 성향도 양육자와의 이렇게 맞지 않는 기질적인 성향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그 양육 환경에는 실제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양육과 부모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문화도 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교육과 상담이라는 과목과 이상심리라는 과목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하나의 그 인간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가족 치료와 상담이라는 수업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가정 안에 어떤 한 개인 사람이 어떤 정신병리적인 문제나 어떤 신경증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희생양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외에 그 사람과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 그 가족 관계에서 가족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강의했던 부모교육과 상담, 이상심리학, 그리고 이제 가족 치료와 상담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하나의 과목으로서 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과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중에서도 뭐 A군과 B군과 C군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성격장애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통계와 진단을 우리가 DSM-5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은 없다. 그 학회에서나 또는 그 세계적으로 정신의학과에서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는데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할 때 원인과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되는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울증, 그다음에 뭐 조증, 그러니까 기분 장애, 조울증, 뭐 양극성 장애라고도 하고 우리가 기분 장애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을 또 개인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외에도 공격적인 행동이라든가 자해,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허탄는 그런 어떤 자해적인 행동,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약물 치료가 들어가서 그런 증상을 좀 완화시키긴 하지만 경계성 성격 장애를 근본적인 치료하는 약은 없다라고 이렇게 학회나 정신의학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는 이제 18세에서 이제 청년기 때 이렇게 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그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주로 이제 인간관계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이성 친구가 생기거나 이성에 관심이 그 시기에 좀 더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장애는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충동성, 자살과 같은 자해적인 행동.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런 청년을 지금 맡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치료에 접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내담자가 경계성 성격 장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뭐 공황 장애라든가 뭐 양극성 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겸하고, 이렇게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다른 영역의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정말 치료가 어렵고, 또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고, 뭐 입원을 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개인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떤 그 관찰하는 것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또 치료하는 것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면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 이렇게 뭐 병원에서는 정신치료라고, 정신과에서는 정신치료라고 그러죠. 또 심리학 쪽에서는 뭐 심리치료,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인지치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정말 다양하게 그 경계성 성격 장애를 지닌 그 내담자보다는 부모들과 가족들의 상담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분들이 그 올바른 성장과 올바른 치료 훈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병원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 해도 다시 그 환경에 돌아왔을 때 똑같은 그 환경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시, 심지어는 더 심한 정신증의 어떤 증상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맡은 그 내담자는 청년인데 대학생이죠. 근데 이제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그다음에 자해 행동, 그러니까 손목을 긋고 신체 주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카터로 긁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좀 바쁘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으니까 뭐 그 약이 도움이 되겠지, 뭐 요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방치해가지고 더 그 심각한 그 자살까지 가는 그런 내담자를 제가 상담을 통해서 치료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주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신경을 잘 못 썼던 그런 경우인데요. 뭐 어떤 청년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마약성의 약물에도 손을 대고, 또 심지어는 처방해주는 그 약 속에도 약간의 그런 마약 성분이 들은 그런 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경우는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성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늘 불안한 거죠, 얘네들은. 왜냐하면 이 경계성 성격 장애들의 그런 장애를 지닌 자들의 특징은 버림받는 것의 두려움,
그리고 친구로부터 내가 거절당하고 버림받을까봐 그게 늘 노심초사하고, 그런데 문자나 전화를 했는데 상대가 받지를 않는다. 그리고 답을 안 해준다. 피드백이 없다. 이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바쁜가 보다. 그냥 뭐 수업 중인가 보다. 아니면 뭐 왜 전화를 안 받지? 뭐 전화기가 꺼져 있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극단적으로 또 이 사람도 날 떠나는 거 아닐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 3일이 지났어. 근데도 연락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나중에 들어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메일을 체크할 시간이 없었어.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거를 믿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또 이 사람이 날 떠나는구나. 나를 그들의 표현에 빌리면은 문자도 씻고 전화도 씻고 저를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별 통보가 오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어떤 전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 왜 전화 받지 않냐, 왜 문자 주지 않냐, 이럴 경우 이제 상대가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그 이성하고는 좀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자고 이런 어떤 통보가 가면 굉장한 그 불안 증상을 나타내면서 이제 자해 행동이 동반되고 심지어는 자살 소동까지 이제 벌려서 너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자해하거나 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가 막 와보면 실제로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그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이제 그게 심해지면 그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죠. 근데 그랬을 때에 망상적인 사고나 또는 심한 해리 증상,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분리되어서 자기 안에 자기 아닌 다른 인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이제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왔던 그 청년의 경우는 너무나 그 세계 정신의학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한 DSM-5에 표기된 그 증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다 갖고 있고 이제 거기에 부모님들이 너무나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모르시니까 좀 방임.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심해지고, 또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시간 맞춰 제대로 먹지 않고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지금 하면서 조금씩 중심을 잡아가고, 부모님들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자녀를 이제 많이 이해하면서 뭐 쉽게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지만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드려서 이제 조금은 중심을 잡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반복적인 자살인데 아이가 이제 약을 먹고 자살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놀랬죠. 그래서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현재는 그 입원은 조금 미루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망상적 사고와 해리 증상 또는 이인증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반복적인 자살 행동이나 자살 신용. 근데 처음에는 정말 죽으려는 생각은 없는데 그 친구가 뭐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너 안 오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서 오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자살 소동을 이제 빈번하게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반복적인 자살 행동이나 자살 신용, 그다음에 자살 위협, 너 안 하면,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너 나하고 안 만나주면 나 죽어버릴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해 행동이 이제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 보면 주로 팔목을 많이 카터로, 이건 뭘로 긁었어요? 그러면 이제 카터로 이렇게 긁었다 그러는데, 팔목만 긁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중요한 어떤 신체 부위를 카터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간헐적인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뭐 주로 호소하는 게 너무 공허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근데 그게 이성 친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적인 심리적인 불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대인관계 그리고 자아상을 비롯한 성격 전반에 있어서 현저한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타인이 나로부터 떠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친구가 생기거나 이성 친구가 생기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하다가 그리고 집착하다가 이제 이게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완전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나를 떠나나 보다. 그래서 호소하는 게 뭐냐면 저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왜곡된 사고와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이 자꾸 이제 되면은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진단적인 어떤 특성과 그 진단 기준을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도대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보통 이거는 뭐 한두 번의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에서 뭐 더 그 이상, 네, 그것도 집중적으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보통 이런 사람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사례가 한 20-30% 된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가 치료를 하는데 가장 성격장애 중에서 가장 어렵고 애매한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것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성 친구를 사귈 때 그 이성 친구를 굉장히 이상화하여서 강렬한 애정을 느끼고, 왜냐면 그동안 너무나 공허했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많이 집착하게 되고 아주 진한 애정을 느끼고 급속하게 연인 관계로 발달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94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썸을 타다가 좋아하다가 사랑에 빠지고 이런 단계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뭐랄까 신체적인 접촉을, 그러니까 좀 문란한 성관계를 갖는 그런 증상을 많이 나타내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만났는데 오늘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 나 왜 이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치감과 죄책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그래서 이제 또 생각나서 만나자 그러는데 이제 바쁘거나 상대가 우리 뭐 한 다음 주에 만날래? 나 이번 주는 바빠. 이렇게 되면 또 증상이 또 나오는 거죠. 또 이제 거절당하는 거 아닌가? 또 나를 떠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평가절하면서 뭐 심지어는 나쁜 XX. 또 나를 속였어. 나는 항상 이래.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성 친구와 이런 결말을 자꾸 초래하는 거지,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또 자해 행동을, 이러한 것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계성 성격 장애로 지닌 사람들은 안정된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특히 부모님들, 뭐 이제 청년들 뭐 이렇게 한 뭐 20세가 넘으면 자기 혼자 이걸 해결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기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자기 보호를, 성인의 보호가 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가 제가 저렇게 공허함 때문에 저러는구나, 또 인간관계에서 저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오니까 또 저렇게 자해를 하고 저런 상황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냥 일탈 행동이라고 이렇게 정말 취급을 해서 더 심한 학대,
뭐 신체적인 학대도 있고 이제 언어적인 학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외상,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부모와의, 아까 제가 이제 그 원인을 말씀드린다는데 그 원인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학대 경험이 참 많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언어적인 학대,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학대 중에서 언어적인 학대. 함부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욕하고, 그냥 언어적인 비아냥거리고, 또 이렇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치료할 때, 부모 상담할 때는 이제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존중해주는 언어를 쓰고 또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부모 상담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약을 먹고 치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니까, 자녀의 그런 어떤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을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이 증상은 이러이러한 원인이 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좀 존중해주고 언어적으로 학대하지 않는, 뭐 이렇게 해서 상담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학대도 이제 받는 거죠. 본의 아니게 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성적 추행이나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사실 찾아오는 분들의 그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 부모들이 이제 바빠가지고, 그리고 또 잘 몰라서 이제 자녀들을 좀 방치했을 때 주변에서 그 옳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이용해서 성적 학대를 하거나 근데 아이들은 그걸 철저하게 이제 비밀로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뭘 굉장히 잘못한 걸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걸 꼭 숨겨서 혼자만의 비밀로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한 공허감,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 그래서 어떤 내담자는 이제 가서 의사한테 이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ADHD 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ADHD 약을 2년, 3년을 이렇게 먹고 와서 뭐 호전이 안 되고 그 약을 먹으면 계속 이렇게 멍해졌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청소년들 경우 또는 뭐 대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청년들이 할지라도 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협조가 중요한 그러한, 그러니까 치료할 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지나치게 낭비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조증보다도 훨씬 몇 값을, 조증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과도한 그 어떤 흥분되는 감정이잖아요. 우울과 반대되는. 그래서 기분장애, 우울증과 조증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개를 다 가진 것을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증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분이 막 고조되면서 조증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계성 성격 장애들이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복합적인 것을. 근데 이제 부분적인 것만 치료할 때는 이제, 조증인가 보다, 우울증인가 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조울증에서 나타나는 조증보다도 더 과도한 그런 텐션이 올라올 때는 이제 무분별한 성관계를 그냥 한두 번 만났는데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거나 이런 것도 문란한 성생활의 증상도 많이들 호소하면서, 내가 그냥 친구인데요, 그냥 그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모텔에, 이렇게도 표현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럼 이제 그 후에는 엄청난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책을 하기도 하는 그런 호소를 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음,
그다음에 약물 복용. 근데 이제 이게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생각해서 아, 여기는 이게 좋은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마약성을 지닌 약도 이제 본의 아니게 잘 모르고 이렇게 복용해서 나중에는 또 그쪽으로 이렇게 잘못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해 행동 그리고 자살 충동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 어떤 내담자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자기한테 말할 때 늘 니까진 거 이런 식으로 또냐 이러면서 왜 또 뭐 하지 왜 그게 또 그리웠어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때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경우에는 치료 훈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협조를 그러면 애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해야죠. 이렇게 나올 경우 그래서 가서 막 닥닥거리고 막 이렇게 야단 치고 뭐 심지어는 신체적인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치료가 좀 힘들게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인과 치료 훈련에 있어서 우선 어린 시절에 이렇게 태어날 때 타고난 기질적으로 좀 까다스러운 어떤 그런 기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연구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자의 혼란된 애착관계나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데 최근에 저에게 오는 그 내담자 중에 정말 그런 도저히 혼자 견딜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면 막 문자해서 친구들 만나거나. 근데 이제 만나주지 않을 때 또다시 그런 심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난 친구가 없구나. 아무도 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감정 때문에 또 이제 자해를 하고 그냥 반복적인 도미노 현상처럼. 그래서 심각한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증상이 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외상,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인 학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엄청 싸워서 이제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유기했다거나 이제 자녀를 두고 떠났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경계성 성격 장애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이제 치료 접근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건 이제 약물 치료를 말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입장에서는 이제 사고와 신념을 생각을 이제 부정적인 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심리 상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늘 거부와 버림받는다는,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좀 사라지게 이제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자들은 이러한 왜곡된 신념과 인지적 오류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외부 사건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지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선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기질을, 까탈스러운 기질을 지닌다는 그런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를 겸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매우 힘든 치료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치료자와 치료를 받고자 하는 내담자와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자들은 정말 진정한 사랑과 돌봄,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신뢰하고 내가 이 상담자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는 그런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민하기 때문에 아주 과민해서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예민하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빈번하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도 뭐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좋다가도 어떨 때는 집에 갔는데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상담자한테 투사를 해서 상담자에게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왜냐하면 이제 뭐 말로는 이제 이렇게 무슨 시간이 뭐 수업이 좀 늦게 끝났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치료자가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그럼 언제가 편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또 그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을 있을 수 있어서 심지어는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조차도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카터로 긁다가 오는 그런 내담자도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는 정말 사랑과 돌봄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특히 이 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계성 성격장애 원인과 치료 그리고 주요 증상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